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조경 시공 구조학의 첫 번째 챕터 시공의 개요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조경 시공할 때 우리 재료들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공사를 계약하고 또 시공을 하기 전에 어떤 계약의 절차를 거치는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이제 절차, 방법, 또 공정, 시간표 이런 걸 어떻게 짜는지, 네트워크 공정표 어떻게 짜는지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책의 그 목차는 산업건설 여러분 자격증 시험 치는 조경기사 시험 치는 그 시험 출제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 출제 기준 큐넷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책 서론에도 있지만 출제 기준에 딱 맞추어서 출제 기준의 제목까지 그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제가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챕터의 시공의 개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시공 재료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조경 시공 재료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시공 재료는 자연 재료하고 인공 재료 있잖아요. 자연 재료는 우리 흙, 돌, 물, 식물 이런 것들인데 우리 조경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자연 재료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죠. 인공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금속재 이런 거 있지만 최근에 제가 문제를 풀이를 해보니까요. 콘크리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뭐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생태보건 재료나 또 초수성 그런 포장 재료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공 재료를 한번 분류해 봅시다. 생산 방법에 따라서 천연 재료인지 인공 재료인지 분류할 수 있고요. 화학적 조성에 따라 무기재 또 유기 재료인지,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조로 사용하는지 수상으로 사용하는지 설비로 사용하는지, 또 공사 구분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시공 재료는 사용 목적에 맞는 품질이어야 되고 내구성, 보존성, 가격 저렴하고 가공이 용이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요구 성능,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되고 미적, 실업 공정, 이식, 유지, 관리 용이한 식물이어야 되고요. 또 잘 생산지에 입수가 가능한 식물이어야 된다. 시공 재료의 현장 적응성, 색깔, 형태, 질감 이런 것들 다 요구되고요. 전체 조형 및 토속성, 재료의 쾌적한 필리함 정도, 또 재료 선호성까지 고려돼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참고로 보시고요. 시공 재료를 규격화해서 우리나라 한국 산업 규격 KS에서 건설 재료 관련해서 이제 기준들이 있죠. 뭐 한국 산업 규격은 건설 재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산업 규격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 관련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국 산업 규격은 16개 부분이 있는데 기본 A에서부터 정보산업 X까지 있는데요. 건축, 특히 조경, 우리 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야는 기본 A, 기계 B, 그 다음에 전기 C, 금속 D, 토건 F, 그 다음에 요업 L, 화학 M 요 정도 주로 F 기호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요 기호가 문제에 나온 적 있더라고요. A, B, C, D. 자, 국제기준 ISO 국제표준화기구고요. 자, 미국에 이런 거 있고 영국에 이런 것들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ISO 국제표준화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조경 공사에 대한 그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죠. 그리고 시방서에는 시공에 관한 보충사항, 주의사항 뭐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표준 시방서인데 모든 공사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표준 시방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공사 방법, 공법들을 적어놓은 거죠. 자, 도면 시방서 간에 현장 설명서 제일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시방서 우선하고요. 설계 도면, 표준 시방서, 물량 내역서 수준으로 적용한다. 모호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표준 시방서가 있고, 요거는 한국조경학회에서 제정을 만들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나라에서 제정을 해서 몇 년형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해서 시설물 공종별로 예를 들어서 폭포 시설물, 뭐 미끄럼틀 이런 거 공사 시공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을 특별하게 그 도급 계약 서류에다가 같이 넣어 놓은 것인데요. 공사시방서는 그 표준시방서에는 없지만 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설계한 사람이 이 공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좀 시공을 해라 라고 특별하게 지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공사시방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시방서 작성 요령은 공법, 마감 상태, 뭐 공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간단 명료하고 서술법으로 명령법이 아니고 뭐 이러이러해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하고요. 재료 품목 이런 거 다 규정하고요. 중복 기재를 피하고요. 설계도면 시방서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좀 혼돈될 수가 있겠죠? 자, 공사 작성 순서는 공사 진행 순서하고도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자, 시방서 작성 순서는 공사 진행 순서하고 일치시켜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토공사, 뭐 수목공사, 포장공사 이렇게 순으로 진행된다 했을 때 시방서도 마찬가지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시방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시방서에 따른 용어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자, 발주자라는 것은 공사를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갑이죠. 그 다음에 수급인은 도급 계약을 받는 사람이죠.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소위 을이라고 하죠. 뭐 갑을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무슨 계약서든지 계약서에 보면 이제 계약의 주체가 갑이고 이제 계약을 받는 사람이 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갑일이라는 말이 많이 생긴 거죠. 자, 수급인으로부터 또 하도급을 받죠.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식재공사는 식재공사대로, 뭐 미끄럼틀대로 또 하층을 줘야지만 공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감독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부터 통고한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죠. 특히 공무원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사일 때 감독자가 있죠. 감리원. 자, 이 감리원은 발주자가 위촉을 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죠.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약문서, 설계서, 지시, 승인한다. 협의하는 것은 그 현장 대리인하고 감독자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요. 공사 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발부 방법을 결정해요.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면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계약서에 있어야 되는 내용은 공사 내용이 어떻고 설계서가 어떻고 공사비 내역서가 어떻고 그 공사 금액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정관리표, 공사 공정, 예를 들어서 가설공사, 토공사, 공사의 종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이 공정관리표. 자, 도급 금액, 돈이죠. 얼마 든다는 거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 도급 금액 지불 방법, 설계 변경, 뭐 등등등등등 하자, 담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까지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흐름도를 약간 봅시다. 입찰 공고를 하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낙찰된 사람은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막 해서 그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자, 입찰서를 제출하고 개찰해서 낙찰하든지 아니면 유찰되면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죠. 자, 입찰을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30억 이상일 때는 20일 전에 그 설명일로부터 공사 현장 설명일로부터 2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입찰일을 결정해야 되고 1억 원 미만일 때는 5일 정도 텀을 주고 입찰을 하면 된다고 요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자, 낙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공사를 금액이 제대로 되어서 이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입찰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낙찰자의 그 입찰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입찰 방식이 있는데 좀 이따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와 자격을 심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뭐 회사 자산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고 낙찰 가격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뭐 10억짜리 공사인데 뭐 5억에 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공사를 또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주 공사를 도급할 보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찰 제도는 중요한 것이 자, 중소공사 시 예전 가격의 86.5%에서 87.74%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숫자. 이건 안 되네. 자, 86.5%에서 87.74%인 가격 중에서 낙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제한적 평균가 낙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면 8억 5천, 8억 6천, 7천 그 정도 선에서 제시한 그 사람들을 낙찰시킨다는 거죠. 그래야지 덤핑도 없고 또 너무 부실공사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대형 공사일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검사해야 돼요. 공사가 굉장히 크고 금액이 클 때는 그 과거 이행 성실도, 입찰 가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85점 이상이 됐을 때 낙찰할 수 있다. 자, 입찰 관련 용어, 보증금, 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담합, 덤핑 이런 다 용어들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공사 시공 방법에서 공사를 이제 직접 할 때 직영 방식이 있고 도급 방식이 있는 거죠. 직영 방식은 직접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지만 도급 방식은 하청을 또 줘서 여러 개 회사에 이제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시설물 뭐 이런 것들 다 하청을 줘서 하는 것을 도급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직영 방식을 하면 장점은 그 입찰 경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공사비 좀 절감이 되지만 단점은 공정 관리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도급 방식은 일식 도급은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고 분할 도급은 또 다 나누어서 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얘들은 전문가한테 공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식 도급의 장점은 시공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죠.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딱 나오는데 분할 도급하면 그 조금 공사 전체를 이제 통제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지고 그 뭐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분할 도급을 하면 중소업자의 균등한 기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공동 도급할 수 있어요. 2개 이상 도급자가 공동 출자해서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이 턴키 도급이라고 해서 설계 시공 일괄 도급이라고 해서요. 주로 계획이나 시공을 요거를 한 번에 그러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시공은 시공대로 보통 도급하는데요. 이거를 한 회사가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발주할 때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왜 턴키라고 하냐면 키를 한 번만 돌리면 설계 시공까지 다 되기 때문에 편하다고 해서 턴키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근데 원래 설계하고 시공을 따로 하게 되면 설계한 사람의 의도대로 시공되지 못하는 점도 있고 시공하는 사람이 보면 설계가 좀 납득이 안 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두 상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억 이상인 경우에 100억 이상의 경우에 이 턴키 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도급 금액 결정 방식 봅시다. 총액 도급이 있고요. 단가 도급이 있는데, 총액 도급은 공사비를 그 입찰자와 그 경쟁 입찰에 붙여서 하는 것이고요. 단가 도급은 내역서를 보고, 그 일정 기간 시공과 관련된 재료 노력이 요구될 때, 재료 단가, 노력 단가, 요것만 가지고 체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장점이 공사비 산정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건 대부분 50억 이상인 공사에서 턴키를 제외한 공사에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실비정산 보수 가상도급이라고 해서 이제 발주자, 감독자, 시공자 3자 입회화해서 공사 실비와 보수를 협의하고 결정해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요거는 직영과 도급 방식의 장단점을 좀 다 살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요까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균등 입장에서 주로 정부에서 그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하는 것인데, 단점은 좀 능력을 불확실하게 이제 점검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정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조금 제한시켜요. 예를 들면 금액이 10억이 초과되거나 특수한 장비,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변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자금형, 신용 이런 거에서 특정 다수 경쟁자를 이제 이렇게 지명해서 여러 업체를 지명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조금 담합의 우려가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제한적 평균가 낙찰자라고 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86.5에서 87.745% 우리나라 경우에 그 안에서 낙찰시킨다. 그 다음에 대안 입찰이라는 것은요. 설계서에 대해서 좀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서 다른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00억 이상의 공사 중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라고 해서 좀 전에 턴키라고 했어요. 설계랑 시공이랑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요. 특명 입찰이라고 해서 한 업체를 딱 지명을 해서 그 사람한테 견적서를 내서 그 사람한테 공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부정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경쟁을 할 수 없다. 또 천재지변이다. 비밀을 요한다. 뭐 1억 미만이다. 소규모다. 뭐 그럴 때는 그냥 줘서 수의계약에서 빨리 공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죠. 공사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공정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공정표는 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요 공정표 살펴보기 전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너무 기니까 요 공정표는 따로 다음 강의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시공의 개요 살펴봤습니다.